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축구대회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 리그가 2023-2024 시즌 조별리그 3차전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3차전 1일차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열린 경기들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출전한 바이에른 뮌헨이 튀르키예 원정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두며 3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A조의 1위 확보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요. A조에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첫 두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전, 갈라타사라이전 모두 패배하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었는데 조에서 최약체로 꼽히는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아슬아슬한 1대0 신승을 통해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사실 해리 맥과이어 선수의 헤더 선제골 이후에 경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위기가 있었는데 오나나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간신히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다른 경기들을 살펴보면 인터밀란이 잘츠부르크에 2대1로 승리했고요. 아스널이 제주스와 마르티넬리의 골로 세비야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랑스와 PSV 에인토벤은 1대1 무승부, 레알 마드리드가 포르투갈 원정으로 치른 브라가와의 경기에서 또 한 번 주드 벨링엄의 골이 터지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벨링엄 선수는 벌써 3골로 현재 챔피언스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있고요. 김민재 선수가 떠난 나폴리는 독일 원정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역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쿠보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 스페인 클럽 레알 소시에다드도 포르투갈 명문 클럽 벤피카와의 원정 경기 1대0 승리로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B조에서는 아스널이 2승 1패로 선두, 프랑스의 랑스가 1승 2무, 세비야가 2무 1패, 그리고 PSV 에인토벤 2무 1패로 2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아스널의 16강 진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C조는 레알 마드리드가 3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나폴리가 2승 1패로 2위, 브라가가 1승 2패로 나폴리가 그래도 레알과 함께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D조 같은 경우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인터밀란이 나란히 2승 1패인 가운데 골 득실 차에서 앞선 소시에다드가 1위인데요. 레알 소시에다드와 인터밀란이 이변이 없는 한 16강에 갈 것 같고요. 벤피카가 3전 전패를 당하면서 탈락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2일차 경기에는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황인범 선수가 속한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라이프치히와의 독일 원정 경기를 26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치르고요. 오현규 선수와 양현준, 권혁규 선수가 소속된 셀틱은 권혁규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스쿼드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오현규, 양현준의 교체 출전이 유력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빅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이번 2일차 경기는 역시 프랑스의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과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 AC 밀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최근에 쓰고 있는 4-2-4 포메이션에 대해서 프랑스 현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강인 선수가 이 파격적인 포메이션 안에서는 어떻게 활용될지 전술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리와 밀란이 속한 F조는 그야말로 죽음의 조죠. 잉글랜드의 뉴캐슬,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밀란, 독일의 도르트문트까지 쟁쟁한 팀들이 속해 있는데요. 현재 뉴캐슬이 파리전 4대1 대승을 바탕으로 선두에 올라있고 파리가 도르트문트를 꺾은 이후 뉴캐슬전 참패를 당했지만 밀란도 첫 두 경기에서 승리 없이 2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리와 밀란 2위 자리를 두고 다툴 중요한 경기고 무엇보다 3차전과 4차전은 같은 팀이 연달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홈 경기에서의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리 입장에서는 이번 밀란과의 홈 경기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16강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0월 26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랑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우선 양 팀의 소속 리그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파리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출발을 하고 있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1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9경기 5승 3무 1패 이 패배 기록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선두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 있습니다. AS 모나코도 패배가 있긴 하지만 6승 2무 1패로 승리가 더 많기 때문에 승점 20점으로 선두고요. 니스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5승 4무로 2위입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좋은 기세를 보이면서 선두로 달리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유벤투스와의 빅매치에서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선두 자리를 인터밀란에 내주었습니다. 7승 2패인 상황인데 무승부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죠. 흥미로운 게 세리에 A에서는 무승부가 없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승부만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팀의 최근 공식 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파리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우연히도 이강인 선수가 부상이기도 했었지만 아시안게임에 차출된 기간 동안 최악의 흐름을 보였었죠. 이강인 선수가 출전했던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2대0 승리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했던 마르세유와의 리그앙 빅매치 르클라지크 라이벌전은 4대0으로 이겼지만 그 뒤에 약체인 클레르몽 풋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고 무엇보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1대4 참패 과정에서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 걸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스타드 렌과의 경기 3대1로 이겼고 스트라스부르전 이강인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한 이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통해 근래 들어 가장 좋은 경기력과 승리를 거뒀습니다. 2연속 무승 끝에 2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밀란전 또한 홈에서 치르는 데다가 밀란전 이후의 경기도 한 수 아래인 브레스트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AC 밀란은 승승장구를 하다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0대0 무승부로 살짝 흔들렸고 제노아와의 이탈리아 리그 원정 경기도 1대0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퇴장 선수도 발생했고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이후에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연달아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0대1로 패배했거든요. 게다가 파리와의 경기 이후 주말에는 나폴리와의 빅매치를 원정 경기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빡빡한 상황입니다. 양팀이 예전에 공식 경기에서 만났던 것은 2001년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이다 보니까 지금의 경기력과 전력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경기는 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도 2012년에 있었던 친선 경기였는데 그때는 밀란이 1대0으로 이겼고요. 역시 이것도 10년 넘게 예전의 일이니까 현재의 전력과 비교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의 공식 프리뷰를 살펴보면 밀란의 풀백 칼라브리아가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더 잘해야 됐다, 기회를 잡아야 됐다고 하면서 지난 두 경기 0대0 무승부에 대해서는 결정력, 해결 능력이 아쉬웠다, 무실점 수비는 잘했는데 골을 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힘든 죽음의 조에 속한 만큼 마지막 라운드까지 싸워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리 역시 뉴캐슬전 4대1 참패를 통해서 아쉬운 상황인데 밀란이 공격만 개선하면 된다면 파리는 수비를 개선해야 되겠죠. 2001년 이후에 파리가 조별리그 한 경기에서 4골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결국엔 20여 년 만에 최악의 수비를 보인 것인데 반면에 밀란 같은 경우에 최근 4번의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있는 짠물 수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파리가 밀란의 골문을 열 수 있을지, 또 밀란이 뉴캐슬처럼 파리의 골문을 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수단 상황을 살펴보면 파리는 부상자, 기존에 빠져있던 골키퍼 리코와 센터백 킴펜베, 풀백 멘데스, 공격수 아센시오에 이어서 프랑스 청소년 대표 미드필더인 워렌 자일의 에메리 선수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잖아요. 이번 경기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라는 후스코드닷컴의 정보도 있지만 UEFA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서 회복해서 이번 밀란과의 경기는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사실 자이르 에메리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 선수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물론 스트라스부르전도 측면 공격수로 뛰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측면 공격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에 파리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도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로서의 역할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이르 에메리가 뛰지 못하는 상황이어야만 조금은 미드필드로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이르 에메리의 몸 상태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AC 밀란 같은 경우도 빠진 자원들의 아쉬움이 있죠. 축구해제 선수, 특급 윙어인데 영입한 첫 시즌에 부상 중이고 미드필더 베나세르, 그리고 전천후 자원인 첼시 출신의 로프터스 치크도 경미한 부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UEFA의 공식 정보에 따르면 오카포 선수도 근육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핵심 자원들이 그대로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라인업을 보면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이르 에메리가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발 자원으로 봤지만 후스코어드닷컴은 부상자 명단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 득점도 올리고 좋은 컨디션을 보인 스페인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가 미드필드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의 쓰리톱에 비티냐,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가 3명의 미드필드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4-3-3 포메이션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리케 감독이 4-2-4 포메이션을 쓴다고 했잖아요. 비티냐가 하이브리드로 뛴다. 측면과 메잘라 역할을 오가면서 4-2-4와 4-3-3이 유연하게 유기적으로 이동하는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C 밀란도 4-3-3을 쓰고 있는데 레앙, 지루, 퓰리식의 쓰리톱에 레인더스, 무사, 아들리의 3미들, 테오 에르난데스와 차우, 소모리, 칼라브리아의 포백, 매냥이 골문을 지키는데 에르난데스 형제의 맞대결이죠. 양팀의 레프트백, 루이카 에르난데스와 테오 에르난데스는 형제 선수입니다.
파비안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 솔레르와 좋은 호흡을 보였죠. 사실 스페인 미드필드인 솔레르와 파비안 루이스가 나란히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솔레르 같은 경우에는 에니케 감독 부임 후 최고의 경기를 풀백 자리에서 뛰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파비안 루이스도 솔레르의 패스를 받아서 멋진 드리블 돌파에 이은 왼발 아웃프론트 킥을 통해서 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이르 에메리가 수비적인 면이라든지 헌신적인 압박면에서 더 앞서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더 어린 나이에다가 더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에니케 감독의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파비안 루이스도 주전 경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이강인 중에 어떤 선수가 선발로 뛸지가 선발 라인업 예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파리의 최근 전술 상황에 대해서는 프랑스 레키프에서 디테일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무엇보다 이 4-2-4 포메이션, 4-4-2라고 보통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공격수를 4명 모두 전방에 올리고 투미들로, 어떻게 보면 에니케 감독이 중원에서의 소유권과 패스플레이를 중시하면서도 미드필드 숫자를 줄여놓고 효율성과 속공을 강화한 기존의 선수단에 조금 맞춤형 전술을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격 전술을 뉴캐슬과의 경기에 가동했다가 전술적인 불균형 속에 1대4로 참패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수 구성을 조금 바꿔서 적용했던 렌과의 경기 3대1 승리,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 3대0 승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에니케 감독이 이 전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레키프는 변경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밀란과의 경기도 4인 공격 전술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리 선수 출신인 전문가 제롬 로텐 같은 경우에는 에니케 감독은 처음부터 이게 그의 계획이었다. 전술적인 계획이 4명의 공격수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공격수가 올 여름에 영입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센시오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측면이 가능한데 무아니와 하무스와 덴벨레까지 온 상태니까 결국에는 많은 공격수가 필요한 이유, 8명에 대한 공격수가 필요한 이유는 4명을 한꺼번에 쓰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 8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로텐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전에 이 전술로 인해 경기를 망쳤기 때문에 밀란과의 경기에 그 라인업을 반복한다면 놀랄 것이다라고 했어요. 다만 렌전도 그렇고 스트라스부르전도 그렇고 측면에 오히려 비티냐를 배치하면서 4-2-4이긴 한데 하이브리드 형태로 중원에서의 아쉬움이라든지 수비적인 아쉬움들, 빌드업에서의 아쉬움들을 커버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도 3-3-4 내지 4-2-4였어요. 이 3-3-4로 본 이유는 포백 라인에서 리카가 센터백에 가깝게 움직이고 라이트백인 솔레르가 조금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미드필드 커버를 해줬잖아요. 비티냐와 파비안 루이스가 투미들인데 솔레르가 한 명의 또 다른 메잘라 역할 같은 것을 해줬고, 바르콜라와 이강인이 좌우 측면, 음바페와 하무스가 투톱에 가깝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66분에 바르콜라와 하무스가 덴벨레와 무아니로 교체된 이후에는 음바페, 무아니가 투톱, 덴벨레가 오른쪽, 이강인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또 한 번 4인 공격이 이루어졌고, 비티냐와 파비안이 투미들로 자리를 했었는데요. 레키프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자이르 에메리가 부상해서 회복하면서 비티냐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해서 왼쪽 메잘라이자 왼쪽 윙어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미드필드 라인의 빌드업 문제라든지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압박의 문제를 커버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 교체로 나왔던 덴벨레가 선발로 나올 것인데, 음바페의 공격 투톱 파트너로서는 꼭 무안이라기보다는 하무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무안이가 조금은 음바페와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있고 스타일상 겹치는 문제가 오히려 나오다 보니까 음바페가 조금은 희생하고 2선으로 내려오고 전방위적인 커버를 하다 보니 오히려 음바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예 깊숙이 박혀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압박을 해주는 하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을 로탱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드필드진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비티냐를 측면에 배치하는 것인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기용을 한다면 비티냐 자리에 이강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배치되면서도 미드필드, 메잘라, 10번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메리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에메리의 컨디션이라든지 경험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면 비티냐가 예상대로 그냥 미드필드로 들어가고, 비티냐를 하이브리드 윙어로 쓰려고 했던 계획을 이강인 선수를 하이브리드 윙어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시드니 고브 같은 경우 전 프랑스 대표 공격수 출신인데 무아니보다 하무스가 깊이 있는 선수가 아니지만 오히려 음바페의 동선을 방해하진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일단 밀란과의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싸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드필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4-2-4 대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선수를 구성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를 보시면 음바페와 이강인의 호흡이 좋았거든요. 전반 32분에 나왔던 솔레르의 득점 과정도 이강인 선수가 마르키뉴스의 패스를 전달받아서 측면에 배치해서 트루 패스를 넣긴 했지만 사실상 메잘라나 10번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 메이킹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이강인의 패스를 음바페가 받아서 컷백으로 솔레르의 골을 어시스트했었고, 이 패스에 음바페도 크게 만족하면서 골 셀레브레이션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를 가리키고 격려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후반전에 이강인이 왼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69분에 나왔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벌려서 음바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패스했고 음바페가 오른쪽에 덴벨레로 전환시킨 이후 덴벨레의 크로스 패스를 비티냐와 이강인이 마무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마무리는 못했으나 연결 과정이 매끄러웠거든요. 이렇게 이강인, 음바페가 한쪽 사이드에서 왼쪽 사이드에서 주고받는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선발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강인 선수가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한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밀란전에 선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현지의 매체처럼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에메리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다만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가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했던 이유는 우가르테를 쉬게 했기 때문인데 이번 경기는 우가르테가 선발 출전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선발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비티냐, 이강인, 에메리 이 세 명이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고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출전할 선수는 비티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바페, 하무스, 투톱에 비티냐, 덴벨레가 좌우 윙으로 뛰거나 이강인, 덴벨레가 좌우 윙으로 뛰면서 비티냐, 우가르테가 중앙 미드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에메리가 먼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게다가 지난 주말에 하키미도 쉬었잖아요. 하키미가 뛰고 사이드라인을 점유해주면 덴벨레가 안쪽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덴벨레도 수비적인 문제라든지 최근에 컨디션 문제가 있으니까 덴벨레의 자리에 이강인을 쓰면서 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엔리케 감독이 어떻게 선택할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 하무스의 침투에 맞춰서 좋은 패스를 공급했던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든 교체든 분명히 이번 밀란과의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파리가 16강에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은 팽팽한 경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홈팀인 파리가 2대1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역시 파리의 우세를 점쳤는데요. AC밀란의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기도 하고 이번 경기가 파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파리의 승리의 평균 1.74배, 무승부 3.90배, 밀란의 승리가 무려 4.67배로 파리가 웬만하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승리에 일조하면서 파리의 챔스 16강 진출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